1917년 러시아 혁명은 로마노프 왕조를 산산조각냈습니다. 1918년 7월까지 니콜라이 2세 황제와 그의 가족이 처형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색 테러 동안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자매 올가 알렉산드로브나 대공녀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녀는 제국의 몰락과 친척들의 학살을 견뎌냈고 대륙을 넘어 도망쳐 결국 캐나다에서 황제의 마지막 생존 자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혼자 살아남아 탈출했을까요? 저와 함께 그 비밀을 알아봅시다. 올가 알렉산드로브나 로마노프 대공녀는 1882년 6월 1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테르호프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3세로 전해에 그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한 후 러시아 제국의 수장으로 즉위했습니다. 올가의 어머니는 덴마크의 다그마르 공주로 1863년에 권력을 잡은 새로운 덴마크 왕실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덴마크 크리스티안 9세로 즉위할 때였습니다. 중요하게도 크리스티안 9세의 자녀들에는 훗날 영국의 에드워드 7세와 결혼한 알렉산드라와 그리스의 왕이 된 거르기오스 1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가는 유럽 전역의 왕실들과 친척 관계였으며 이는 그녀의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6 자녀 중 막내였으며 마디는 훗날 차르가 되는 니콜라이였습니다. 둘째 아들 알렉산드르는 유아기에 사망했고 또 다른 오빠인 거르기는 2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올가와 나이가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은 미하일과 크세니아였습니다. 올가가 자란 나라는 그녀가 78년 후 세상을 떠날 때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올가가 1882년에 태어났을 때 농노제도, 즉 농업 노동자를 영주의 영지에 묶어두는 중세의 관습은 불과 21년 전에야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산업혁명의 혁신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공산주의, 아나키즘, 허무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운동들이 러시아에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급진주의는 올가의 인생 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올가의 할아버지가 암살된 이후 로마노프 황실 가족에게 안전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올가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닌 가치나 궁전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궁전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양육 방식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힘들고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며 찬물로 세수하고 간단한 죽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역사, 지리, 그리스와 로마 고전, 그리고 여러 유럽 언어의 학습과 같은 과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두 종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88년 10월 올가가 6살이었을 때 그녀와 가족은 카카스 여행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황실 가족은 식당차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기차는 빠른 속도로 작은 마을에 접근하다가 심하게 탈선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이 사고로 21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로마노프 가족은 그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나중에 차르가 부서진 지붕 아래에서 기어나와 엄청난 힘으로 지붕을 들어올려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는 마리 황후가 혼란 중 부상자 치료를 위해 옷을 찢어 붕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공식 조사 결과 당시 사고가 우연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습니다. 1894년 올가의 아버지는 신장 질환으로 인해 49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겨우 12살이었던 올가에게 이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올가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웠으며 그를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훨씬 더 격식 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알렉산드르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26세의 니콜라이가 새로운 차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황실의 새로운 세대가 정치와 궁정 생활에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갇힌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올가는 1890년대 말 러시아 사회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곧 올가는 자신과 양쪽 부모 모두 혈연 관계가 있는 올덴부르크 가문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공작의 구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학과 도박, 그리고 어쩌면 남성에 대한 애정으로도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1901년 표트르는 올객에 청혼했고 이는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30대 중반이었고 이전까지 여성이나 결혼에 거의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결혼했으며 올가는 겨우 19세였고 표트르는 33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끝내 합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표트르는 자신의 막대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러시아 황실로부터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200개의 방이 있는 궁전에 정착했으며 올가와 표트르는 건물의 반대편 끝에 각각 별도의 침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올가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었지만 그녀는 사랑과 평범한 결혼 그리고 아이들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비교적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은 결국 그녀를 깊은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한동안 가발을 써야 했습니다. 1903년 이 되자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대공녀는 오빠 니콜라이와 그의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많은 조카딸들을 무척 아꼈고 그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 행사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특히 막내인 아나스타시아, 사랑하는 대녀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올가와 표트르는 1916년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그 해에 그녀가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지주 가문 출신의 러시아 군 장교 니콜라이 쿨루코프스키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올가의 오빠인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그녀가 그렇게 낮은 사회적 신분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올가는 결국 피터와 이혼을 강행했고 니콜라이가 1916년에 자신의 여동생의 첫 결혼을 미성립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데 동의하자마자 몇 주 만에 니콜라이와 결혼했습니다. 올가와 니콜라이는 이어서 1917년과 1919년에 각각 티콘과 구리라는 두 아들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러시아가 깊은 위기에 빠져 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여름 주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의 경쟁 때문에 발발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영향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터키, 독일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에게 재앙이었고 특히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올가의 오빠는 1917년 3월 보수적인 혁명으로 폐위되었고 그 후 10월 말에는 훨씬 더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 이후 로마노프 왕가의 움직임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7월 17일 이른 새벽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볼셰비키에 의해 잔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 후 피비린나에 나는 몇 달 동안 로마노프 왕조의 다른 구성원들과 러시아 귀족들은 구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사냥당하고 살해되거나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올가와 그녀의 남편은 여동생 크세니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크림 반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혁명이 내전으로 악화되면서 곧 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과 같은 길을 걸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크림 반도가 백군의 통제에 들어가면서 권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고 결국 그들을 데려간 외국의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1919년 11월 볼셰비키의 징역 직전에 가족은 무너져가는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마지막 여정에 올랐습니다. 혁명군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도망쳐 덴마크 영사 토마스 슈터의 저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망명의 불확실성 속으로 휩쓸려 콘스탄티노플과 불안정한 흑해 지역을 몇 달 동안 떠돌았습니다. 수년간의 이주와 가까스로의 탈출 끝에 올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들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버그라드에 정착했고 이후 북쪽의 덴마크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1920년 부활절 연휴에 올가의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그마르와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먼저 대피했고 영국 친척들의 도움으로 런던을 거쳐 덴마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28년 동안 코펜하겐에서 살게 됩니다. 올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코펜하겐의 에멜리엔부르크 궁전에서 살다가 이후 비도르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올가의 어머니와 이모가 1906년에 러시아와 영국에서 가족들이 방문할 때 사용할 여름 별장으로 구입한 저택이었습니다.
올가의 어머니가 1928년에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후 저택은 팔려야 했고 그 수익은 올가와 다른 생존 가족들 사이에 나누어졌습니다. 올가는 그 수익금으로 코펜하겐 외곽 발라룹에 위치한 크누즈 민더라는 작은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전 황제의 자매이자 러시아 황제의 딸인 올가는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새 가족을 부양하며 상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밭에서 일하고 집을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황실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삶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녀는 또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으로 도피한 러시아 망명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을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초반 러시아 내전이 공산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가족은 유럽 왕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비록 러시아 왕실 출신 인물들의 정치적 중요성은 유럽 전역에서 점차 줄어들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소련이 전복될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올가와 남편, 아들들은 스웨덴에서 휴가를 보내며 종종 미래의 구스타프 6 세왕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양쪽 가족의 어린 자녀들은 올가와 니콜라이 아들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1920년대 올가는 자신의 전설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사망한 조카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니콜라이와 그의 아내는 1918년 여름 러시아 내전이 한창일 때 혁명가들에 의해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권이 유해의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올가의 조카들 중 한 명 이상이 볼셰비키로부터 탈출해 유럽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여러 이론이 난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인물은 프란치스카 샨스코프스카로 1922년 초부터 자신이 니콜라이의 막내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올가는 샨스코프스카에 대해 들었고 1925년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베를린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 대공녀는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그 젊은 여성이 자신의 조카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만남에서 그 여성이 독일어를 썼다고 했지만 아나스타시아는 몇 년 전까지 독일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러시아어나 영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러시아어는 아나스타시아의 모국어였고 그녀는 젊었을 때 영어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나스타시아를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지만 거의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녀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올가는 이 여성이 사기꾼이라고 결론짓지 않았고 대신 그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믿었습니다. 샨스코프스카는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 정신병원에서 보냈으며 결국 미국에서 안나 앤더슨이라는 이름으로 말년을 보냈습니다. 올가와 그녀의 남편은 러시아 혁명 이후 덴마크에서 번영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지만 1939년 유럽은 다시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940년 4월 짧은 군사작전 후 나치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 올가의 두 아들 티콘과 구리는 그때 덴마크 군인이었고 둘 다 한동안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서방연합군과 소련군은 중앙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발트해에 위치한 스웨덴 남쪽의 덴마크령 보른홀름 섬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올가는 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언젠가 덴마크가 소련 진영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과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조지프 스탈린이 소련의 수장이었던 동안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1948년 여름 가족은 덴마크를 떠나 먼저 영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올가의 사촌인 조지 6세 국왕이 햄프턴 코트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다시 서쪽으로 항해해 캐나다로 갔습니다. 올가는 그 후 평생을 캐나다에서 살게 됩니다. 올가와 그녀의 대가족은 1948년 당시 티콘과 구리의 아내들 그리고 구리의 두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캐나다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토론토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덴마크 시골에서 살았던 삶을 재현하고자 온타리오주 캠퍼빌 근처에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곧 티콘과 구리는 가족과 각자 삶을 시작하러 떠났고 올가와 니콜라이만 남아 70세 가까운 나이에 농장을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전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결국 그들은 농장을 팔고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1952년 올가가 70세가 된 해였습니다. 말년에는 올가의 집에 옛 친척들과 로마노프 왕조의 지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1959년 그녀의 사촌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연연방의 수장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올가는 참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쯤 올가의 두 번째 남편은 오랜 건강 악화로 거의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고 1958년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후 올가의 건강도 악화되자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토론토 동부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진 뒤 1960년 11월 24일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고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올가의 장례식은 11월 30일에 열렸고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토론토의 요크 묘지에서 남편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였던 그녀는 종이, 캔버스, 도자기 위에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고 평생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특히 검소한 생활 방식 덕분에 전직 대공비는 오늘날 미화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20만 캐나다 달러가 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제니아는 7개월 전에 영국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11월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러시아 황제의 마지막 자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애 말기와 사후에 올가는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대공비로 널리 불렸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 제국과 현대 세계를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공비 올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러시아 왕실에 관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 같은 라이브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